오늘 15분 뒤에 여러분은 프론트엔드는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바이브 코딩이 잘 안 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7단계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바이브 코딩 핵심 코어 만들기 첫 번째 프론트엔드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 유튜브 화면에 글자가 뜨고 버튼이 있고 뭔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요, 이 안에 딱 세 가지 재료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그게 전부예요. 오늘 15분 뒤에 여러분은 프론트엔드는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겁니다. 자, 프론트엔드 같이 시작해 봅시다. 파트 1. 인터넷 vs 웹. 고속도로랑 택배 서비스는 다른 거죠. 먼저 되게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인터넷이랑 웹, 이게 같은 거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인 게 웹은 인터넷보다 약 20-30년 늦게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은 전국 고속도로망이다. 도로 자체다. 그냥 길이다. 근데 반대로 웹은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택배 서비스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쉽다고요? 같은 고속도로에 택배도 다니고 이메일도 다니고 각종 데이터가 다 달리고 있는 겁니다. 웹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1990년에 팀 버너스 리라는 분이 인터넷 위에 문서를 연결하면 어떨까 하고 만든 게 웹의 시작이 됐어요. 인터넷은 이미 있었는데 그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든 거죠.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명심해 두세요. 파트 2.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많이 들어보셨죠? 건물, 인테리어,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웹화면을 만드는데 재료가 딱 세 가지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뜻인데, 건물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벽이 어디 있는지, 방이 몇 개인지, 창문이 어디 있는지, 여기 제목, 여기 버튼, 여기 사진, 이런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 HTML이 만들어진 게 1991년이거든요. 저보다 무려 10년이나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그가 딱 18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40개가 넘습니다. 140개.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바로 CSS인데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인테리어를 뜻합니다. 벽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 글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지, 이 버튼을 동그랗게 만들지 아니면 네모나게 만들지, CSS가 없으면 그냥 웹은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자만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996년에 CSS가 처음 나왔어요. HTML이 나오고 약 5년 뒤네요. 그전에는 웹이 진짜 읽기 힘든 문서 덩어리였거든요. 그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전기 기계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버튼 누르면 뭔가 작동하고요, 메뉴가 펼쳐지고 알람이 오고 모든 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덕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브랜던 아이크라는 분이 이걸 딱 10일 만에 만들었어요. 10일이요. 진짜예요. 진짜 천재들은 따로 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엔 진짜 엉성했는데 30년 동안 수많은 개발자들이 고치고 보완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쓰이는 언어가 됐어요. 파트 3. 리액트. 레고로 화면 만들기입니다. 요즘 웹 개발하면 리액트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리액트가 뭐냐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웹화면을 레고로 만드는 겁니다. 이 블럭처럼 버튼 레고 블럭, 메뉴 레고 블럭, 카드 레고 블럭, 이 블럭들을 조합을 해서 전체 화면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요, 같은 모양의 레고를 여러 군데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쇼핑몰 상품 카드를 100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업량이 엄청나겠죠. 그냥 코드를 노가다 형식으로 짜면 100번을 반복해서 짜야 돼요. 벌써 깜깜해지죠. 마치 갓 입대한 이등병의 앞날처럼요. 근데 리액트에서는 카드 블록 하나만 만들면 나머지는 이 블록 100번 써서 만들어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블록을 고쳐도 다른 블록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엔진을 바꿔도 핸들이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건데, 바이브 코딩 할 때 AI한테 야, 이 컴포넌트 만들어 줘 라고 하면 딱 이 개념을 갖다 쓰는 겁니다. 리액트 사용하는 개발자가 전세계 개발자의 82%래요. 10명 중에 8명이요. 그만큼 표준이 됐다는 겁니다. 저 또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독! 파트 4. 상태관리, 공용 화이트보드의 비밀.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 웹이나 앱을 만들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야 해, 로그인을 하면 여기저기에 내 이름이 보여야 해. 이런 지금 상태를 관리하는 게 상태관리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상태관리 도구 중에 리덕스랑 듀스탠드라는 게 있는데요, 리덕스는 마치 대기업의 품위서 시스템과 같아요. 커피 한 잔 시키려면 구매 요청서, 팀장
결제, 부서 공유, 조회 함수 작성 이런 단계가 필요해요. 코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스탠드는요, 팀 공용 화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그냥 쓰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끝입니다. 더 대박인 건 크기인데요. 리덕스는 14KB, 주스탠드는 1.2KB 10배 차이가 나는데 다운로드 수는 주스탠드가 더 많습니다. 글쎄 큰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바이브 코딩할 때 AI한테 상태 관리 만들어 달라면 주스탠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파트 5 SPA vs MPA 앱이냐 문서냐. 자, 여러분 지메일 다들 쓰시죠? 지메일에서 메일 클릭하면 페이지가 새로 로드되는 것 같나요? 아니죠. 그냥 바뀌죠. 깜빡임이 없어요. 그게 바로 SPA예요. 단일 페이지 앱을 뜻하거든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상품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새 페이지로 로드가 되잖아요. 이게 MPA예요. 차이가 뭐냐고요? SPA는 처음에 앱을 통째로 다운을 받아요. 설치형 앱이랑 비슷하거든요. 이후에는 데이터만 받아오니까 빠르고 부드러워요. 그에 반해 MPA는 페이지마다 서버에서 새로 받아와요. 느리지만 검색 엔진에 잘 잡힙니다. 지메일, 유튜브, 트위터, 깃허브가 바로 SPA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 위키피디아, 뉴스 사이트들이 바로 MPA예요.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MPA에 가깝지만 일부 기능은 SPA처럼 동작을 합니다. 요즘은 Next.js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장점을 합쳐줍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꼭 알아야 되거든요. 파트 6 Next.js 렌더링 전략, 신문, 즉석 요리, 자동 교체 게시판. 바이브 코딩을 하면 Next.js 많이 쓰이고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Next.js는 화면을 4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SSG라고 하는데 신문 인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한번 찍으면 그 내용이 하루 종일 독자들한테 전달이 돼요. 빠르지만 실시간 업데이트는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회사 소개 페이지에 딱이에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이라고 하는데요. 즉석 요리 셰프예요. 주문을 할 때마다 신선하게 요리를 합니다. 항상 최신이지만 조금은 기다려야 돼요. 쇼핑몰 재고처럼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Incremental Static Regeneration ISR이라고 하는데요. 자동 업데이트 게시판이에요. 60초마다 직원이 최신 공지로 조용히 교체를 합니다. 뉴스 사이트에 딱 맞아요. Silent Side Rendering CSR이라고 하는데 빈 도시락을 뜻하거든요. 처음에는 빈 HTML을 받고 이후에 데이터가 따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대시보드나 채팅 앱에서 주로 쓰여요. AI한테 채팅 앱 만들어줘 라고 하면 CSR, 블로그 만들어줘 하면 SSG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파트 7 2025년 프론트엔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헬멧 쓰는 사람이 90%가 됐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마지막으로 재밌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타입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얘기를 했죠.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한 언어인데요. 처음에는 개발자들이 귀찮아 그냥 자바스크립트 쓸래 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발자 10명 중 9명이 타입스크립트를 써요. 왜냐면요,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여기에 숫자가 와야 되는데 글자 넣었잖아요 라고 바로 알려줘서 버그를 미리 잡아주거든요. 마치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요. 근데 나중에 없으면 불편한 거, 그런 거 있죠. 자, 2025년에는 타입스크립트가 깃허브에서 무료 파이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장이죠. AI 코딩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AI가 더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타입스크립트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파트 8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패턴 인터럽트. 잠깐요, 중간 체크할 건데 지금까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3총사를 얘기했어요. 레고 블록 같은 컴포넌트, SPA, vs Next.js, MPA, 렌더링 전략까지 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하지만 괜찮아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웹은 3가지 재료로 만든다. 리액트는 레고처럼 조립한다. Next.js는 상황에 맞는 요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3가지만 이해하면 프론트엔드의 80%는 이해를 하신 겁니다. 파트 9 AI 바이브 코딩에서 실전 활용. 자, 이걸 바이브 코딩에 어떻게 쓰냐고요?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리액트로 상품 카드 컴포넌트 만들어줘. 타입스크립트를 써서. 또는 이 페이지는 SSG로 만들어줘. 블로그니까. 또는 상태 관리는 주스탠드로 해줘.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좋아요. 비밀인데요. AI한테 맥락을 잘 짚어줄수록 결과가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건 비밀이 아니네. 자, 프론트엔드 개념을 알면 AI한테 맥락을 더 잘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핵심 코어 공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이미 알고 있거나 저보다 더 뛰어난 개발자분들은 태클을 걸지 말아주세요. 이건 바이브 코딩에 입문을 하시거나 비개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영상입니다. 파트 10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뭘 배웠는지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인터넷과 앱은 달라요. 고속도로와 택배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뼈대 인테리어 전개예요. 셋째, 리액트, 레고 블록 조립입니다. 컴포넌트. 넷째,
SPA는 앱처럼, MPA는 문서처럼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다섯 번째, Next.js로 4가지 방식을 골라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 코어입니다. 너무 쉽죠? 다음 2부에서는 화면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마법을 쉽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오늘 제일 신선했던 것 하나만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